증인석에 오른 박현준이 심의위원회를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백진주 씨를 죽이려 한 사람은 바로 제 아버지입니다. 박태호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네 이놈, 네가 감히 애비를 팔아? 박현준은 아버지를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방패로만 쓰셨으니까요. 이제 아델의 주인은 접니다. 그 자리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팔아 후계를 손에 쥐려던 이 아들의 발밑이 방청석 한 구석에 앉은 여자가 오래 쥐고 있던 봉투 한 장의 통째로 무너지리라는 것을. 그 종이에는 대체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밤이 깊도록 불이 꺼지지 않은 김단희의 집 거실에 백진주가 담요를 두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숨이 막혀 쓰러지던 순간의 공포가 아직 손끝에 남아있는 듯 그녀의 어깨는 이따금 가늘게 떨렸습니다. 김단희는 그런 백진주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을 놓지 못했습니다. 무사히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목이 메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진주야, 다시는 너 혼자 그런데 보내지 않을 거야. 김단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진주는 애써 웃어 보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저 괜찮아요. 이렇게 살아 돌아왔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백진주의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고 김단희는 그 온기를 되돌리려는 듯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민준과 제임스가 들어섰습니다. 박민준은 백진주에게 성큼 다가가 그 얼굴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서야 겨우 숨을 골랐습니다. 진주야, 대체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연락이 안 돼서 찻집에 네 가방만 덩그러니 남아있어서. 말끝을 잇지 못하는 박민준을 향해 백진주가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미안해. 그래도 이번엔 똑똑히 알았어. 저 사람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제임스는 소파 앞을 서성이다 결국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미수예요. 당장 그 윤 차장이라는 자부터 끌고 와서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김단희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알러지 반응만으로는 살인 시도를 입증하기 어려워요. 그자들은 이미 흔적을 다 지웠을 테니까요. 우리가 성급하게 나서면 오히려 진주만 위험해져요. 그 냉정한 진단에 거실 안이 잠시 무거워졌습니다. 제임스는 주먹을 쥐었다 폈지만 김단희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기에 더는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습니다. 백진주는 담요를 걷어내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 눈빛에는 조금 전에 두려움 대신 서늘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숨지 않겠어요. 내일 열리는 재수사 심의위원회에 제가 직접 나갈게요. 사람들이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민준이 다급하게 말렸습니다. 진주야, 너무 위험해. 저 사람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백진주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마주하며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숨어 있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살아 돌아온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에 말해야 해. 7년 전 우리 아빠 일도 어제 나를 죽이려 한 일도. 백진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민주는 그 결심을 다시 막으려다 이내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여자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단희는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다 조용히 백진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 대신 이번엔 절대 너 혼자 두지 않아. 우리가 다 함께 갈 거야. 창밖으로 어둠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면 오래 미뤄온 싸움의 첫 장이 열릴 참이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 김단희 백진주 진영은 좁은 서재에 다시 모여 마지막 판을 짰습니다. 벽에는 7년 전 백준기의 사건 기록과 바로 전날 백진주를 노린 밤 알러지 함정의 정황이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김단희는 두 사건을 잇는 선을 손끝으로 천천히 그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두 번이나 죽이려 한 자예요. 한 번은 7년 전에, 또 한 번은 바로 어제. 그런 자의 말을 세상 누가 믿겠어요. 정윤정이 서류를 정리하며 맞장구 쳤습니다. 심의위원회 안건은 7년 전 사건이지만 어제 일을 나란히 놓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 박태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을 해치려 든다는 걸 보여주면 재수사 여론은 저절로 불이 붙을 거야. 김단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노리는 건 당장의 판결이 아니라 신뢰예요. 저 사람이 30년 동안 쌓아 올린 신뢰를 무너뜨리면 덮여있던 진실이 스스로 떠오를 테니까요. 백진주는 벽에 붙은 아버지의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빠, 이번엔 제가 다 말할게요. 낮게 새어나온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잠시 가라앉았습니다. 제임스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무리하지 마라. 위험하다 싶으면 내가 먼저 나설 테니. 백진주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이건 제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7년 동안 숨어서 준비한 게 다 이 하루를 위한 거였잖아요. 제임스는 그 단호함 앞에서 더는 말리지 못하고 그저 딸의 어깨를 한번 꾹 쥐어주었습니다. 백진주는 문득 김단희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 사람은 사장님한테도 언니를 죽였다는 누명을 씌우려 들 텐데. 김단희는 옅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그 사람이 나를 물고 늘어질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더 믿게 될 거야. 진실은 아무리 흙탕물을 끼얹어도 결국 제 색을 되찾으니까. 그 담담한 말에 백진주의 눈시울이 잠시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아픔을 나눈 사이답게 더는 말을 잇지 않아도 서로의 각오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김단희는 백진주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고 백진주는 그 손길에 조금씩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들은 기자회견을 은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박태호의 눈과 귀가 사방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기에 서로 다른 경로로 움직이고 서로 다른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박민주는 대주주 문태진 씨를 움직일 조력자를 조용히 접촉했고 정윤정은 취재진과의 연결을 맡았습니다. 각자 맡은 일을 확인하며 김단희가 당부했습니다. 전화 한 통도 조심해요. 저쪽은 우리 통화를 엿듣고 있을지 몰라요. 진짜 계획은 이 방을 나가는 순간부터 서로 입에 올리지 말아요. 박민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쪽이 심의위원회를 아예 못 열게 막으면요? 김단희는 잠시 생각하다 차분히 답했습니다. 막으려 할수록 저 사람이 뭔가 감추고 있다는 게 드러날 뿐이야.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말을 하면 돼.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판은 촘촘하게 짜여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둘러보며 백진주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모두. 이번엔 제가 도망치지 않을게요. 창밖으로 희부옇게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아델가의 저택은 겉으로는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박현주는 아침 식탁에서 박태호에게 깎듯이 커피를 따라 올리며 완벽한 아들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사회 준비는 제가 다 챙기겠습니다. 아무 걱정 마세요. 박태호는 흡족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이제야 네가 사람 구실을 하는구나. 진작 이렇게 나왔으면 좋았을 것을. 박현주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얇은 껍질인지 마주 앉은 아버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부자의 동맹은 그렇게 표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박현준의 미소 아래에는 아무도 읽지 못한 계산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재 쪽으로 향하던 그는 반쯤 열린 문틈에서 새어나오는 낮은 목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박태호와 윤 차장이 마주 앉아 무언가를 은밀하게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현준은 벽에 몸을 붙이고 숨을 죽였습니다. 현준이 그 사람을 차기 회장으로 세운다는 게 정말입니까? 윤 차장이 조심스레 묻자 박태호가 낮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회장 자리를 그깟 놈한테 넘길 것 같나? 지금 내가 잠깐 밀리니까 방패가 필요한 것뿐이야. 이 사회를 달래려면 그럴싸한 얼굴이 하나 있어야 하니까. 상황이 정리되면 언제든 도로 치워버리면 돼. 박현준의 손끝이 문틀 위에서 굳었습니다. 이어진 한마디가 그를 더 깊이 찔렀습니다. 어차피 그놈한테 부정 같은 게 남아있는 것도 아니야. 쓸모가 닿으면 미련 없이 쳐내면 그만이지. 박태호가 무심코 흘린 그 말이 문 밖에 선 아들의 심장을 얼음처럼 관통했습니다. 박현주는 소리 없이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지만 표정만은 돌처럼 굳어갔습니다. 완벽한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 회장이 되겠다던 다짐이 방패로 쓰이다 버려질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진실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결국 이거였나. 처음부터 나는 쓰다 버릴 물건이었어. 그의 속에서 쓴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문득 백진주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아버지 편에 서서 그녀를 맡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이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신을 한낱 도구로 여긴다는 것을 안 이상 그 다짐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잘 됐어. 이제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야.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만 움직이면 돼. 박현주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동안 흔들리던 마음이 아버지의 한마디에 오히려 단단한 얼음이 되어 굳어갔습니다. 버림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두 눈 안쪽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언가가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편에 서서 백진주를 맡겠다던 그의 마음이 그 순간 완전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용당하느니 이용하는 쪽에 서겠다는 차가운 결심이었습니다. 박현주는 조용히 몸을 돌려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벼웠지만 그 안쪽에서는 이미 새로운 판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택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박현주는 다시 서재로 향했습니다. 복도에 등을 켜지 않은 채 그는 익숙한 어둠 속을 발소리 없이 걸었습니다. 서재 문을 여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만은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드나들던 이 방을 그는 오늘 처음으로 낯선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박태호의 책상 아래 잠긴 서랍의 자물쇠를 그는 오래전부터 눈여겨두었습니다. 아버지가 방심할 때마다 스쳐보았던 것들이 이제야 쓸모를 얻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서랍을 열자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와 작은 저장 장치가 나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백진주의 밤 알러지를 이용한 함정의 계획이 거기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찻잔에 밤을 넣었는지, 누가 알러지 약을 몰래 빼돌렸는지,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멈춰 세워 그녀를 가두었는지까지. 그 치밀함에 박현주는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이걸로 나를 방패로만 쓰겠다고. 그가 어둠 속에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장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지워졌다던 그날의 CCTV 원본 영상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흐릿한 화면 속에서 아버지의 지시를 받은 자들이 백진주의 뒤를 밟는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삭제됐다고 세상에 알려진 그 기록이 실은 박태호의 손에 보험처럼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든 남을 올가맬 수 있도록 혹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박현주는 화면을 오래 응시하다 조용히 저장 장치를 뽑았습니다. 그의 손안에 든 이것들은 이제 아버지의 무기가 아니라 그의 최후 카드였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나를 도구로 썼다면 나도 당신을 도구로 쓰겠어요. 그는 서류와 저장 장치를 품에 챙겨 넣었습니다. 잠시 그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이 종이 한 장, 이 영상 한 편이면 아버지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자신을 낳아준 집안을, 자신이 발 딛고 선 아대를 통째로 흔드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얻으려는 걸까? 순간 그런 물음이 스쳤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얻으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방패가 아니라 주인, 도구가 아니라 후계자. 아버지가 앉은 그 자리를 이번에는 자신의 힘으로 차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욕망 앞에서 잠깐의 망설임은 이내 자취를 감췄습니다. 박현주는 품 안의 봉투를 한 번 더 매만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언제 이 카드를 꺼내 드느냐 하는 시점뿐이었습니다. 너무 이르면 아버지의 반격에 부서질 것이고 너무 늦으면 판이 먼저 끝나버릴 것이었습니다. 그는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다음 날의 그 결정적 순간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그는 서랍을 원래대로 닫고 자신이 앉았던 자리의 흔적까지 세심하게 지운 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칼과 아버지를 방패로 삼는 계산이 그의 안에서 동시에 날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 그를 벨지 그 자신조차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중의 게임이 그렇게 조용히 막을 올렸습니다. 이튿날 별채로 찾아온 오정란과 송근태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정란이 먼저 박현준을 붙들고 다그쳤습니다. 현준아, 어제 그 일 말이야. 뒤탈은 정말 없는 거지? CCTV며 뭐며 하나라도 남으면 우리 다 끝장이야. 알지? 박현준은 어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정리했어요. 증거는 하나도 안 남았으니까. 아버지가 손대기 전에 제가 먼저 다 지웠어요. 그 말에 오정란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어깨를 쓸어내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넌 이제 회장 자리에 앉을 사람이야. 그깟 일에 발목 잡히면 안 되지. 그러면서도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셈으로 분주했습니다. 김단희가 내건 비자금 장부 거래를 받아야 할지, 아들의 출생 비밀을 지키는 대가로 무엇을 더 챙길 수 있을지 오정란은 저울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준이만 회장에 앉으면 그동안 당한 것을 전부 되갚아줄 수 있어. 송근태는 그런 박현준을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다치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 위험한 일은 이제 그만 손 떼요. 회장 자리가 다 뭐라고. 아버지로서 조심스레 건네는 걱정이었지만 박현준은 그 마음을 읽지 못한 척 시선을 돌렸습니다. 당신이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짧고 차가운 대답에 송근태의 얼굴이 흐려졌습니다. 그는 여러 번 아들에게 다가서려 했지만 매번 그 벽에 막혀 물러설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속을 끝내 읽지 못한 채 그저 그 곁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을 대신했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송근태가 낮게 덧붙였지만 박현준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방을 나서는 아들의 등 뒤에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걱정에 잠겼습니다. 오정란은 아들을 회장에 앉힐 꿈에 부풀어 있었고 송근태는 자식이 벼랑으로 가는 것만 같아 가슴이 저렸습니다. 오정란은 아들이 나간 자리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하녀로 격하돼 맨손으로 설거지를 하던 치욕, 별채로 쫓겨나 첩이라 불리던 굴욕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되갚을 길이 오직 아들의 회장 자리뿐이라고 그녀는 굳게 믿었습니다. 현준이만 잘 되면 돼. 그 아이만 아델의 주인이 되면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못해. 오정란은 이를 악물며 다짐했습니다. 송근태는 그런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너무 몰아붙이지 말아요. 현준이도 지금 많이 지쳐 있어요. 그러나 오정란은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아들을 지키려는 마음은 같았지만 두 사람이 바라보는 방향은 조금씩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박현준이 품 안에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를 다 지웠다는 그 말이 실은 정반대의 거짓이라는 것도, 그가 아버지의 목을 겨눌 칼을 몰래 쥐고 있다는 것도, 진짜 패는 오직 박현준 한 사람만이 쥐고 있었고 그 패가 언제 뒤집힐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최윤아는 완전히 내쳐진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박태호를 찾아가 매달렸던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서슬퍼런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백진주부터 처리하고 나면 그 다음이 네 차례야. 그 말을 곱씹을수록 최윤아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박태호의 눈빛은 이미 그녀를 쓸모없는 짐짝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정란마저 알아서 살아남으라며 등을 돌렸으니 이제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최윤아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7년 전 그날의 일과 물류창고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재수사로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면 자신 또한 살인의 공범으로 끝장난다는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지? 다 저 사람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태호에게 이용만 당하다 버려지는 결말이 눈앞에 성큼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이 지경으로 몬 자들의 얼굴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박태호, 오정란, 그리고 이제 회장 자리를 넘본다는 박현준까지. 그때 그녀의 손이 서랍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오래전 우연히 손에 넣은 뒤 한 번도 놓지 않았던 종이 한 장. 박현준의 친자 확인 결과지였습니다. 최윤아는 그것을 꺼내 들고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거 하나면. 그 종이에 적힌 진실이야말로 벼랑 끝에 몰린 그녀에게 남은 단 하나의 무기였습니다. 그동안은 박현준을 협박하는 카드로만 아껴두었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박현준이 회장이 되면 이 카드는 영영 힘을 잃어. 최윤아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박현준이 정말 아델의 후계자로 올라선다면 그의 발밑을 흔들 수 있는 이종희도 종이 조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7년 전에 죗값을 홀로 뒤집었을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최윤아의 머릿속에 지난 7년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습니다. 진주를 배신하고 손에 넣은 것들, 그 대가로 짊어져야 했던 두려움과 죄책감. 그 모든 것이 이제와 그녀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나만 당할 수는 없어.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도 똑같이 무너져야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원한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박현준이 후계자로 올라서는 순간 오정란은 안전해지고 자신은 버려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을 막아야 했습니다. 박현준을 끌어내려야 자신을 겨눈 칼끝을 그들에게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최윤아는 봉투를 쥔 손에 천천히 힘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결과지를 다시 봉투에 넣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 카드를 쓸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홀로 가라앉을 수는 없다는 것.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자신을 이 지경으로 몬 자들에게 되갚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도끼가 그녀의 눈 안에서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봉투 위에서 천천히 오므라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태호는 이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해임의 굴욕을 씻고 다시 판을 손에 넣기 위해 그는 박현준을 차기 회장으로 올리는 그림을 굳히려 했습니다. 다음 이사회에서 내 아들 박현준을 차기 회장으로 추천할 거요. 여러분은 그저 내 뜻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의 혼란은 곧 정리될 테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해임을 당하고도 여전히 사람을 짓누르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사들은 서로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박태호의 속마음은 겉과 달랐습니다. 클로이가 아니면 다 필요 없다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회장 욕심을 부리는 것이 영 미덥지 않았습니다. 저놈이 진짜 회장이 되고 싶어 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건가. 그는 홀로 남은 집무실에서 오래 그 의심을 곱씹었습니다. 방패로 세운 아들이 언젠가 칼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냉혹한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럴싸한 얼굴 하나가 필요했고 그 얼굴로는 박현준만 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박태호는 윤 차장을 불러들였습니다. 내일 그 재수사 심의위원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 열리게 두면 안 돼. 윤 차장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이미 본청까지 올라간 사안입니다. 시민들이 지켜보는 자리라 돈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박태호의 눈빛이 사납게 번뜩였습니다. 돈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 그게 네가 할 일이잖아. 30년 전에도 그렇게 뒤처리를 했으면서 이제 와서 못한다는 소리가 나와? 윤 차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물러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이미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윤 차장은 복도를 걸으며 속으로 샘을 굴렸습니다. 박태호의 명령을 따르자니 위험이 컸고 거스르자니 30년 전 자신이 저지른 일까지 함께 드러날 판이었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발을 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30년 전에도 저 사람 뒤를 닦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는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돈과 자리를 미끼로 여기까지 끌려왔지만 이제는 그 미끼가 올가미가 되어 자신의 목을 죄고 있음을 그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박태호의 지시대로 심의위원회를 흔들 방도를 찾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무실에 홀로 남은 박태호는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사회를 손에 쥐었고 아들을 방패로 세웠고 경찰의 뒷배까지 확보했으니 흔들릴 것이 없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내가 곧 아델이야. 누구도 나를 끌어내릴 수 없어.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견고해 보이는 판 위로 이미 여러 개의 칼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백진주의 결심, 김단희의 계획, 최윤아가 품은 종이 한 장, 그리고 자신이 세운 방패 안쪽에서 자라난 아들의 배신까지. 그 무엇 하나 박태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내려다보는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아래에서 판은 이미 그의 손을 떠나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 전날 밤 박현주는 불을 끄지 않은 방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캄캄했고 방 안에는 그의 숨소리만이 낮게 깔렸습니다. 그는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 종이 한 장으로 아버지를 무너뜨리고 자신이 아델의 주인으로 올라서는 그림. 그 그림은 선명했지만 그의 마음은 좀처럼 편안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세월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자신을 낳고도 운전기사의 아들이라는 그늘에 버려두었던 시간, 회장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쓰면서도 진짜 핏줄이 아니라는 의심 속에 살아온 나날들. 그는 그 모든 것을 삼키며 완벽한 아들이 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방패로 쓰이다 버려질 도구라는 진실뿐이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그냥 아들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인데.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문득 백진주가 떠올랐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첫사랑, 끝내 자신을 향하지 않았던 그 마음. 그녀를 지키고 싶었던 순간도 그녀에게 매달리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미련마저 억지로 접어야 했습니다. 진주도 아버지도 다 필요 없어. 이젠 나 하나만 생각할 거야.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가 천천히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버림받은 아들은 버림받았기에 오히려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결단이 그의 안에서 단단하게 굳어갔습니다. 아버지를 팔아서라도 나는 정당한 후계자로 올라설 거야. 방패가 아니라 아델의 주인으로. 그는 서류 봉투를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결단을 내렸다고 해서 마음이 온전히 가벼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곧 자신이 딛고 선 이름과 자리와 뿌리를 스스로 흔드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박현주는 오래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완벽한 아들이 되고 싶었어. 그런데 이젠 그 완벽한 아들을 내 손으로 부숴야 하는군.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 애쓰던 자신의 모습이 잠시 스쳤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아버지를 팔아서라도 살아남으려는 서늘한 어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면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현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반짝였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쌓아 올린 성이 무너지고 그 폐허 위에 자신이 설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딛고 오르려는 그 폐허의 밑바닥에 자기 자신의 뿌리마저 함께 묻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위험한 결단을 내린 그 밤은 그렇게 소리 없이 깊어갔습니다. 마침내 재수사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넓은 회의장에는 위원들과 취재진 그리고 방청객들이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무거운 침묵을 깨고 한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백진주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클로이라는 가면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신분을 되찾은 백준기의 딸로서 그녀는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발언대 앞에 섰습니다. 저는 백진주입니다. 7년 전 아버지 백준기를 잃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술렁이던 방청석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죽었다고 알려진 제가 이렇게 살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백진주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준비해온 자료를 위원들 앞에 펼쳤습니다. 그녀는 7년 전 아버지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조목조목 짚어나갔습니다. 조작된 정황, 사라진 증거, 그리고 그 뒤에 감춰진 손길까지. 이어 그녀는 목소리를 한층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저는 또 한 번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제 밤 알러지를 이용한 함정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찻잔에 밤을 넣고 제 가방에서 약을 빼돌리고 엘리베이터에 저를 가두었습니다. 7년 전에도 그리고 어제도 저를 죽이려 한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백진주는 고개를 들어 방청석 한쪽에 앉은 박태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박태호.
당신입니다.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회의장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살아 돌아온 피해자의 증언 앞에서 위원들의 얼굴에는 당혹과 의욕이 번져갔습니다. 몇몇 위원들은 서로 귓속말을 나누었고 취재진의 손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단희와 박민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오래 준비해온 하루가 마침내 첫걸음을 떼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진주가 정말 해내고 있어요. 김단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대견함과 안쓰러움이 함께 어렸습니다. 저여린 어깨로 오래 짊어져 온 진실의 무게를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한편 위원들 사이에서는 낮은 논의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살아 돌아온 피해자가 직접 증언하는 건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저 정도 확신이라면 한 번쯤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백진주가 던진 돌 하나가 잔잔하던 수면에 파문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박태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의 관자놀이에는 미세한 힘줄이 돋아 있었습니다. 백진주는 물러서지 않고 말을 맺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모든 진실이 다시 조사되기를 요청합니다. 더 이상 진실이 힘있는 자의 손에 묻히지 않도록. 그녀의 마지막 말이 회의장에 길게 남았습니다. 오래 미뤄온 심판의 문이 마침내 그렇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박태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궁지에 몰릴수록 여유를 부리는 것이 그의 오랜 방식이었습니다. 다들 저 여자의 말에 놀라신 모양인데 그는 느긋한 목소리로 회의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저건 전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와 원한을 품고 지어낸 소설일 뿐이지요. 증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의 말에 몇몇 위원들이 다시 흔들리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박태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밀어붙였습니다. 저는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근거 없는 모함에 시달리는 피해자란 말입니다. 이런 자리에 불려나온 것 자체가 모욕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사람을 짓누르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백진주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스쳤습니다. 증거. 언제나 그 벽 앞에서 진실은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백진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7년 전에도 그리고 그 뒤로도 진실은 늘 그 마지막 한 걸음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힘 있는 자는 언제나 증거를 지웠고 목격자를 침묵시켰고 세상의 눈을 가렸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끝나는 것일까? 그런 불안이 그녀의 가슴을 스쳤습니다. 방청석의 김단희 역시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저 사람은 언제나 저렇게 빠져나갔어. 하지만 이번엔 달라야 해. 그녀의 눈이 회의장을 훑었습니다. 무언가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면 박태호의 여유는 다시 승리로 굳어질 것이었습니다. 회의장의 저울이 위태롭게 한쪽으로 기울려 하는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청석 한쪽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낮지만 분명한 그 목소리에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한 인물에게 모였을 때 가장 먼저 얼어붙은 것은 박태호였습니다. 그의 여유롭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증인석을 자청하고 나선 사람은 다름 아닌 박현준이었습니다. 아버지 편에 선 줄로만 알았던 아들. 오늘 아침까지도 완벽한 후계자의 얼굴을 하고 있던 그가 스스로 걸어나와 증언대 앞에 섰습니다. 박현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박태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박현준은 아버지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고 위원들은 영문을 몰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의 아들이 왜 이 자리에 나선 것인지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박태호만이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서늘한 예감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방패로 세운 아들이 칼이 되어 돌아올지 모른다던 그 불길한 의심이 바로 지금 눈앞에서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저놈이. 박태호의 입술이 소리 없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박현준은 증언대 앞에 굳게 서 있었고 그를 말릴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반전이 그렇게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박현준은 품에서 서류 봉투와 작은 저장 장치를 꺼내 위원들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백진주 씨를 노린 밤 알러지 함정의 계획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지워졌다고 알려진 그날의 CCTV 원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장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저장 장치가 화면에 연결되자 지워졌다던 영상이 위원회장 앞에 펼쳐졌습니다. 흐릿한 화면 속에서 박태호와 윤 차장의 지시를 받은 자들이 백진주의 뒤를 밟고 찻잔에 무언가를 넣고 엘리베이터를 멈춰 세우는 과정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백진주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쓰러지는 마지막 장면에 이르자 방청석 곳곳에서 낮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게 제 아버지 박태호가 한 일입니다. 박현준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7년 전 백준기 대표의 일도 어제 백진주 씨를 노린 일도 모두 한 사람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박태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저놈이 나를 모함하려고 꾸며낸 거짓이란 말이오. 그러나 그의 외침은 화면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위원들의 눈은 이미 영상에 붙박여 있었습니다. 화면 속 장면 하나하나가 박태호의 결백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백진주의 뒤를 밟는 그림자, 찻잔 위로 스치는 손, 멈춰 선 엘리베이터. 그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자 위원들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갔습니다. 한 위원이 낮게 물었습니다. 이 영상이 진짜라면 이건 명백한 살인 시도 아닙니까? 또 다른 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다가 회장의 아들이 직접 내놓은 증거입니다. 함부로 조작이라 넘길 수 없어요. 박태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자신이 보험처럼 감춰두었던 그 기록이 이제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사람을 죽이려 한 자의 7년 전 사건이라면 그 사건 역시 다시 의심받아 마땅했습니다. 위원들 사이에서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미수 아닙니까? 7년 전 사건도 전면 재조사해야 합니다. 회의장의 공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백진주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오래 벽처럼 막아서던 증거 없음의 장벽이 뜻밖의 손에 의해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김단희 역시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마냥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박현준이 왜 이 카드를 꺼냈는지, 그가 무엇을 노리는지 김단희는 아직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재수사 여론 한가운데서 그녀의 경계심은 오히려 조용히 날을 세웠습니다. 승리처럼 보이는 이 순간이 어쩌면 또 다른 함정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녀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이 재수사 요구로 들끓는 가운데 박현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다음 말은 진실을 밝힌 증인의 것이라기에는 뜻밖이었습니다. 제가 이 증거를 내놓은 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위원들의 시선이 그에게 모였습니다. 살인자 박태호는 더 이상 아델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빈자리를 채울 사람이 필요하겠지요. 박현준은 잠시 뜸을 들인 뒤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백진주도 오정란도 아닙니다. 아델의 단독 후계자는 접니다. 그 말에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진실을 밝힌 대가로 그가 원한 것은 정의가 아니라 후계 자리였습니다. 박현준의 계산은 명료했습니다. 살인자 아버지를 끌어내린 자리에 정당한 후계자로 올라서겠다는 것. 아버지를 판 것도 진실을 밝힌 것도 결국은 그 자리를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저는 아델을 지킬 자격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죄와 저는 다르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회의장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살인자를 끌어내린 것은 통쾌했지만 그 자리를 아들이 곧바로 차지하겠다는 선언은 또 다른 불편함을 남겼습니다. 위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아버지를 고발한 아들이라. 정의인가 아니면 또 다른 야망인가. 누군가 낮게 던진 그 말이 회의장의 공기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박현준은 그런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그려온 그림 위에 서 있었고 그 그림에서 자신은 승리자였습니다. 백진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때 자신을 지키려 했던 사람이
이제는 전혀 다른 얼굴로 후계 자리를 탐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움과 경계심이 그녀의 안에서 교차했습니다.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단희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옆에 앉은 백진주에게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진주야, 조심해야겠어. 저 사람은 진실을 밝히려는 게 아니라 진실을 자기 발판으로 쓰려는 거야. 백진주도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장님. 살인자를 끌어내린 자리에 또 다른 욕심이 앉으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김단희 백진주 진영은 새로운 위협을 감지했습니다. 박태호를 무너뜨리는 것과 그 자리를 박현준이 차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어제의 방패가 오늘의 칼이 되었듯 오늘의 폭로자가 내일의 또 다른 지배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통쾌한 반전 뒤에 도사린 새로운 그림자를 향해 두 사람은 조용히 경계심을 곤두세웠습니다. 저 사람이 후계자가 되게 둘 수는 없어요. 백진주가 낮게 말하자 김단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지금은 지켜봐야 할 때야. 저 사람도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테니까. 두 사람의 시선이 회의장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박태호는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놈이 지금 애비를 팔아서 회장 자리를 훔치려는 거요. 저 증거도 다 조작이란 말이요. 그는 위원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지만 이미 돌아선 분위기를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사람들의 눈빛은 오히려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 곁에서 윤 차장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CCTV 원본이 세상에 드러난 이상 함정을 실행한 자신 역시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끝났어. 이젠 나도 끝이야.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박태호와 함께 쌓아온 뒷거래의 성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의 오정란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회장 자리를 손에 넣기 직전이라는 기대와 판이 통째로 통제를 벗어났다는 불안이 그녀의 안에서 뒤엉켰습니다. 현준이가, 저 아이가 정말 회장이 되는 건가? 그녀는 두 손을 맞잡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를 파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이 스쳤습니다. 무언가가 자신의 손을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는 예감이었습니다. 오정란의 시선이 방청석 한쪽으로 향했습니다. 최윤아가 앉아있는 자리였습니다. 언젠가부터 조용히 침묵을 지키던 그 여자의 얼굴이 오정란의 마음에 까닭 모를 불안을 새겼습니다. 저 여자가 왜 저렇게 조용하지? 그러나 오정란은 그 불안을 애써 눌렀습니다. 지금은 아들의 승리를 지켜보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아들이 아델의 주인이 되면 그동안의 모든 굴욕이 씻길 것이라고 그녀는 믿었습니다. 그 사이 박태호는 강 실장을 눈으로 찾았지만 이미 판을 되돌릴 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30년간 쌓아 올린 권세가 한순간에 흩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정란은 그 믿음에 매달린 채 다가오는 파국을 조금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어갔습니다. 박태호는 여전히 결백을 외쳤고 위원들은 재수사를 논의했으며 취재진은 이 뒤집힌 판을 앞다투어 기록했습니다.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박현준만이 홀로 차분했습니다. 그는 이미 승부가 자신 쪽으로 기울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청석 한 구석, 오래 침묵을 지키던 또 한 사람이 가슴에 품은 봉투를 천천히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벼랑 끝으로 몰린 그 사람에게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카드를 꺼낼 순간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박현준의 승리에 쏠려 있는 동안 그 승리를 통째로 뒤집을 마지막 패가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박태호를 무너뜨린 손이 다음 순간 누구를 향할지 회의장의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 손끝을 보지 못했습니다. 방청석의 최윤아는 마른 입술을 깨물며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박현준이 이대로 후계자가 된다면 자신이 오래 쥐고 있던 유일한 생존 카드는 영원히 힘을 잃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7년 전의 죗값은 오롯이 자신의 몫으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회장이 되면 나는 끝이야.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아. 그녀의 손끝이 가슴께의 봉투 위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박태호에게 이용당하다 네 차례는 그 다음이라는 말과 함께 내쳐졌던 순간, 오정란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알아서 살아남으라며 거절당했던 순간, 그 누구도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남은 길은 단 하나, 스스로를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 나를 버린 사람들이 편히 올라서게 둘 수는 없지. 최윤아의 머릿속에서 계산은 빠르게 굴러갔습니다. 박현준을 끌어내리면 그가 손에 쥐려는 후계 자리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을 겨누고 있던 모든 칼끝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것은 복수인 동시에 생존이었습니다. 자신을 벼랑으로 몰 자들을 함께 벼랑으로 끌어내리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지만 발걸음만은 이상하리만치 담담했습니다. 오래 감춰온 카드를 꺼내는 순간 자신 또한 무엇 하나 온전히 남지 못하리라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잃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두려움은 사치였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지난 7년이 다시 스쳐갔습니다. 진주를 향한 지독한 열등감, 그 열등감에 떠밀려 저지른 배신, 그리고 그 배신이 불러온 끝없는 두려움. 이제와 돌이켜보면 자신은 한 번도 진정한 승자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늘 누군가의 손에 쥐어진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내가 판을 흔들 거야. 최윤아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박현준을 끌어내리는 것은 어쩌면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두는 수였습니다. 그 대가가 파멸일지라도 그녀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함께 무너뜨릴 수 있다면 홀로 가라앉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잠깐만요. 최윤아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박현준의 승리로 기울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돌아섰습니다. 박현준의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스쳤습니다. 그가 미처 계산에 넣지 못한 변수가 바로 그 순간 자리에서 일어선 것입니다. 최윤아는 가슴에 품고 있던 봉투를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그 봉투를 쥔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벼랑 끝에 선 여자의 손끝에서 판을 통째로 뒤엎을 두 번째 반전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최윤아는 봉투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내 위원들 앞에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박현준이 아델의 후계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이걸 보고 다시 판단하십시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그 종이 한 장에 쏠렸습니다. 박현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친자 확인 결과지입니다. 최윤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회의장을 갈랐습니다. 박현준의 친아버지는 박태호 회장이 아닙니다. 오정란의 운전기사 송근태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DNA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장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다가 이내 거대한 술렁임으로 뒤덮였습니다. 위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회장의 아들이 회장의 핏줄이 아니라고요? 취재진의 손이 어느 때보다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30년 가까이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세상 앞에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박태호도 심의위원회도 그리고 세상도 알지 못했던 진실이었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탄식과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완벽한 재벌가의 후계 구도라 여겨졌던 것이 실은 30년에 걸친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 위원이 믿기지 않는 듯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그 결과지가 진짜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최윤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재검증하십시오. 어차피 사실은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녀의 단호함에 회의장의 의혹은 오히려 확신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가 일제히 박현준과 오정란을 향했습니다. 박태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자신이 30년간 아들로 알고 키운 박현준이 실은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 운전기사의 자식이었다는 진실. 그것은 그에게조차 처음 듣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박현준을 가리켰습니다. 네가 내 아들이 아니었다고. 박현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어렴풋이 알고 있었으나 끝내 부정해온 그 진실이 이제 온 세상 앞에 낱낱이 펼쳐졌습니다. 그의 다리가 휘청였습니다. 살인자 아버지를 끌어내리고 정당한 후계자로 올라서겠다던 그 계획이 자신의 뿌리가 뽑히는 순간 통째로 의미를 잃었습니다. 최윤아는 그런 박현준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후계자가 되게 둘 수는 없었어. 나 혼자 무너질 수는 없으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래 눌러온 원한과 절박함이 함께 배어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꺼내든 마지막 카드가 마침내 회의장 한복판에서 터진 것입니다. 두 번째 반전은 그렇게 승리의 문턱에 선 박현준의 발밑을 통째로 무너뜨렸습니다. 출생의 비밀이 사실로 굳어지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DNA로 확인된 결과라는 최윤아의 말에 위원들의 시선은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박현준이 아무리 진실을 밝힌 증인이라 해도 박태호의 핏줄이 아닌 이상 아델의 후계자가 될 명분은 사라졌습니다. 친자가 아니라면 후계 자격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 위원이 낮게 못을 박았습니다. 박현준은 그 자리에 굳어 선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살인자 아버지를 끌어내리려 휘두른 칼이 부메랑이 되어 자기 뿌리를 겨누고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판 대가로 후계 자리를 얻으려 했으나 그 아버지가 애초에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었으니 그가 세운 모든 계산은 처음부터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딛고 오르려던 폐허의 밑바닥에 자기 자신의 뿌리마저 함께 묻혀 있었음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폭로로 무너진 것은 박현준만이 아니었습니다. 방청석의 오정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30년 가까이 그녀가 목숨처럼 감춰온 기만이 자신의 입이 아니라 최윤아의 손에 의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녀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DNA라는 두 글자 앞에서 그녀의 부정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오정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그녀가 지켜온 것은 아들의 자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안주인이라는 이름, 아델과의 사모라는 위치, 그 모든 것이 이 비밀 하나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필 최윤아의 손에 의해 터져버린 것입니다. 저 아이가 감히 그걸. 오정란은 최윤아를 노려보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되담을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오정란에게로 쏠렸습니다. 운전기사의 아이를 가진 채 아델과의 안주인 행세를 하며 30년을 살아온 여자. 그 오랜 위선이 백일하에 드러나자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을 회장에 앉혀 그동안의 굴욕을 되갚겠다던 그녀의 설계도 바로 그 아들의 출생 비밀과 함께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오정란은 무너지듯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무언가를 터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윤아가 던진 종이 한 장에 휩쓸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아들과 나란히 끌려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30년의 위선이 남의 손에 들춰지는 순간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회의장은 두 개의 반전으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살인자로 지목된 박태호, 후계 자격을 잃은 박현준, 그리고 기만이 드러난 오정란. 세 사람이 나란히 벼랑으로 굴러떨어지는 광경을 김단희와 백진주는 착잡한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통쾌함보다는 서늘함이 앞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욕망이 욕망을 삼키고 거짓이 거짓을 무너뜨리는 그 자리에서 진짜 심판은 이제 겨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을 빠져나온 박현준은 복도에서 오정란과 송근태를 마주쳤습니다. 그의 안에서 오래 눌려있던 분노가 마침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다 알고 있었잖아요. 내가 누구 아들인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으면서. 그의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오정란은 아들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현준아, 엄마가 다 너를 위해서였어. 널 회장 아들로 키우려고. 그러나 박현준은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나를 위해서라고요? 나를 30년 동안 속인 게 나를 위한 거였다고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엄마는 내가 운전기사의 아들이라는 게 부끄러워서 숨긴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 자신을 위해서. 그의 분노는 곧 송근태에게로 향했습니다. 당신은요?
당신은 내 친아버지라면서 왜 30년 동안 입을 다물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될 때까지 내버려 뒀냐고요? 송근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짧은 사과가 박현준에게는 더욱 견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니. 그 말 한마디면 다 되는 겁니까? 완벽한 아버지의 아들이 되려 몸부림쳤던 지난 세월이 결국 자기 존재의 뿌리째 부정당하는 결말로 돌아왔습니다. 박현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버지라 믿었던 사람은 그의 아버지가 아니었고 진짜 아버지는 30년을 침묵했으며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숨긴 채 그를 도구처럼 회장 자리로 밀어넣으려 했습니다. 그가 딛고 서 있던 모든 땅이 한꺼번에 발밑에서 꺼져버렸습니다. 오정란은 그런 아들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준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봐. 다 사정이 있었어. 그녀는 눈물을 쏟으며 아들에게 매달렸지만 박현준은 차갑게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정이요? 그 사정 때문에 나는 30년을 가짜로 살았어요. 송근태가 조심스레 두 사람 사이로 다가섰습니다. 그만해라. 네 어머니도 다 너를 지키려고 그런 거다. 그러나 박현준은 그 말에 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당신들은 끝까지 서로 감싸는군요. 정작 나한테는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으면서. 나는 대체 누구예요? 박현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박태호의 아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운전기사의 아들로 살 수도 없고. 나는 대체 뭐냐고요? 그 물음에 오정란도 송근태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은 복도 한가운데서 서로를 마주본 채 각자의 무너짐 속에 잠겼습니다. 그 순간 박현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아들도 후계자가 되려던 야심가도 이제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 폐허 위에는 잃을 것을 모두 잃은 한 남자만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잃을 것이 없는 그가 다음으로 무엇을 할지 오정란도 송근태도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무너진 박현준은 뜻밖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찾아간 곳은 김단희와 백진주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밤 알러지 함정의 물증과 CCTV 원본이 담긴 저장 장치를 꺼내 두 사람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걸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김단희와 백진주는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걸 왜? 백진주가 묻자 박현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후계 자리를 얻을 수 없다면 그 자리를 저 사람이 다시 차지하게 두지도 않을 겁니다. 박태호를 확실하게 끌어내려야죠. 그것은 정의도 속죄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마지막 파괴적인 복수였습니다. 백진주는 그 저장 장치를 내려다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 선택이에요? 박현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다 잃었으니까. 그럼 저 사람도 다 잃게 만들어야지.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야심도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을 도구로 써온 아버지를, 아니 아버지라 믿었던 그 사람을 끝까지 끌어내리겠다는 서늘한 결심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백진주는 그런 박현준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그녀를 지키려 했던 사람, 그러나 욕심에 눈이 멀어 아버지 편에 섰다가 이제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백진주가 낮게 말했지만 박현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후회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래 품어온 욕망이 산산이 부서진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파괴를 향한 서늘한 의지뿐이었습니다. 백진주는 더는 그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김단희는 그런 박현준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과 함께 한 줄기 연민이 스쳤습니다. 욕망에 눈이 멀어 아버지를 팔았던 이 사람이 이제는 그 욕망마저 잃고 파멸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네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넘기는지는 묻지 않을게. 김단희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다만 이건 반드시 옳은 자리에 쓰일 거야. 박현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섰습니다. 더는 할 말도 남길 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넘긴 증거는 이제 그의 손을 떠나 김단희 백진주 진영의 것이 되었습니다.
방패였던 아들이 아버지를 향한 칼이 되었고 그 칼은 마침내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세 번째 반전이 그렇게 재수사에 쓰일 원본이 김단희와 백진주 진영의 손에 정식으로 넘어가는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박현준이 문을 나서는 뒷모습은 어느 때보다 쓸쓸했지만 그가 남긴 증거만은 그 무엇보다 무거웠습니다. 오래 덮여있던 진실을 파헤칠 열쇠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박현준에게서 넘겨받은 물증은 그동안 벽에 막혀있던 사건의 판도를 단숨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김단희와 백진주는 저장 장치의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숨을 골랐습니다. 지워졌다던 CCTV 원본에는 박태호와 윤 차장이 백진주를 노린 함정의 전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알러지 반응만으로는 부족했어. 그런데 이 영상이 있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 백진주가 낮게 말했습니다. 김단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건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명백하게 계획된 살인 시도라는 증거야. 누가 지시했는지, 누가 실행했는지 전부 여기 담겨 있어. 그동안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어 번번이 좌절됐던 사건이 마침내 명백한 계획살인 미수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어제까지도 사람을 죽이려 한 자라면 7년 전 백준기의 사건 역시 다시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의 증거가 다른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재수사심의위원회는 이미 재조사를 결정하는 쪽으로 기울었고 7년 전 사건의 재수사에도 급물살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김단희는 손끝으로 저장 장치를 매만지며 오래 침묵했습니다. 30년 전 언니를 잃고 그 뒤로 오직 진실 하나를 좇아 살아온 세월이 눈앞에 스쳤습니다. 이제 그 진실이 뜻밖에도 박현준의 손을 거쳐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돌고 돌아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그녀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박태호가 자신의 무기로 삼으려 감춰두었던 증거가 그 자신을 무너뜨리는 칼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진실은 아무리 깊이 묻어도 결국 제 길을 찾아 떠오른다는 것을 김단희는 그 순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박민준과 제임스도 그 증거를 확인하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제야 저 사람을 제대로 심판할 수 있겠어요. 박민준이 낮게 말하자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년을 기다린 순간이에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오래 진실을 쫓아온 사람들의 손에 마침내 박태호를 단죄할 결정적인 열쇠가 들어온 것입니다. 백진주는 아버지의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7년 전 불길 속에서 잃은 아버지, 그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빠, 이제 곧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오래 미뤄온 진실이 이제 손에 잡힐 만큼 가까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김단희는 그런 백진주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진주가 정말 잘 견뎌왔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두 사람은 오래 서로를 의지하며 그 무거운 증거를 바라보았습니다. 박태호가 30년간 쌓아올린 거짓의 성을 무너뜨릴 마지막 열쇠가 마침내 그들의 손안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욕망으로 아버지를 판 박현준의 이중 플레이는 결국 자신은 물론 그를 이용해 온 오정난까지 나란히 몰락시키는 인과응보로 귀결되었습니다. 후계 자리를 노렸던 아들은 자기 뿌리째 부정당했고 그 아들을 회장에 앉히려던 어머니는 30년의 기만이 드러나 함께 벼랑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스스로 무너진 것도 남이 밀어 떨어뜨린 것도 아닌 저마다의 욕망이 저마다의 발밑을 허문 결말이었습니다. 최윤아 또한 마지막 카드를 소진한 채 위태로운 처지에 남았습니다. 박현준을 끌어내려 자신을 겨눈 칼끝을 돌려 세우기는 했지만 그 대가로 그녀가 쥐고 있던 유일한 무기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재수사가 본격화되면 7년 전 사건에 연루된 그녀 역시 죗값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남을 벼랑으로 밀어낸 손이 결국 자신도 그 벼랑 끝에 세워놓은 셈이었습니다. 박태호는 홀로 남아 무너진 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방패로 세운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그 아들의 출생 비밀에 자신마저 흔들렸으며 살인의 증거까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어. 그는 이를 갈았지만 그의 손에서 판은 이미 완전히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30년간 그를 지켜온 권세와 거짓이 하루 사이에 잿더미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박태호는 아직 완전히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궁지에 몰릴수록 더 독하게 발버둥 치는 것이 그의 천성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반드시 이 판을 뒤집을 거야. 그는 홀로 이를 갈며 다음 수를 궁리했습니다. 해임된 자리를 되찾고 자신을 겨눈 칼끝을 되돌리기 위해서라면 그는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었습니다. 진실의 문이 열렸다 해도 그 문을 다시 닫으려는 자의 발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단희와 백진주가 넘어야 할 마지막 고비가 여전히 그들 앞에 무겁게 놓여 있었습니다. 반면 김단희와 백진주의 손에는 오래 기다려온 결정적인 증거가 쥐어 있었습니다. 알러지 반응만으로는 부족했던 사건은 명백한 계획살인 시도로 뒤바뀌었고 7년 전 백준기의 죽음을 향한 재수사의 문도 활짝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나눠온 아픔을 딛고 마침내 진실의 문턱에 나란히 섰습니다. 김단희는 백진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주야, 이제 정말 시작이야.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백진주도 그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장님.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의 눈빛에는 오랜 슬픔 대신 흔들림 없는 결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욕망이 욕망을 삼키고 거짓이 거짓을 무너뜨린 그 자리 위로 오래 미뤄온 진짜 심판의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태우를 향한 재수사의 문이 활짝 열린 지금 아대를 뒤덮었던 거짓의 밤은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친 자리에서 오래 감춰졌던 모든 진실이 마침내 제 얼굴을 드러낼 순간이 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숨죽이며 따라오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장면들 아래 깔려있던 인물들의 속내와 오래 쌓여온 복선의 가닥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커트로 드러난 사건 너머에서 진짜로 움직이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야기가 어느 쪽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실제로 방영된 흐름을 근거로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붉은 진주라는 제목이 품은 그 핏빛 진실이 이제 어디까지 왔는지 함께 들여다보시죠. 박현준이라는 인물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의 국면은 절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세상의 관심사가 오직 자신뿐인 사람으로 그려져 왔습니다. 가볍게 비꼬고 능청스럽게 넘기는 태도 뒤에는 늘 자기 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전개에서 박현준은 겉과 속이 완전히 갈라진 얼굴을 보여줍니다. 표면적으로 그는 박태우의 편에 서서 되찾은 정체를 앞세워 정면으로 싸우려는 백진주를 막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버지를 지키는 아들이라는 그림을 스스로 그린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아들이 위기에 빠진 백진주를 남몰래 구해냈습니다. 입으로는 부자의 동맹을 말하면서 손으로는 그 동맹을 배신하는 행동을 한 셈입니다. 이 모순의 뿌리는 그의 출생에 있습니다. 박현준은 호적상 박태호의 아들이지만 그 사실 자체가 거짓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짜 뿌리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박태호의 아들이라는 이름에 자기 존재를 통째로 걸어왔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늘 그의 안에서 부딪혀왔습니다. 백진주를 구하면서도 결혼을 끝내려 선을 긋고 그러면서도 회장 자리만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그 태도는 어느 하나를 온전히 택하지 못하는 인물의 초상 그대로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예상의 영역입니다. 콘티가 그리는 방향은 이 이중성이 한층 더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입니다. 박태우가 자신을 방패로만 쓸 뿐 진짜 자리를 내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박현준이 오히려 그 아버지를 끌어내리는 쪽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추론이지요. 지키겠다던 손이 겨누는 칼로 바뀌는 순간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능성이며 그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최종적으로 기울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박현준의 흔들림이 이 판 전체를 흔드는 뇌관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박현준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형인 박민준과의 대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두 사람은 호적상 형제이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같은 여자를 마음에 두었다는 점에서 오래 엇갈려 왔습니다. 박민준이 진실 앞에서 아버지를 버리는 길을 택한 것과 달리 박현준은 그 아버지의 이름에 끝까지 매달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같은 뿌리의 상처를 안고도 정반대의 선택을 하는 두 사람의 대비가 지금의 국면을 한층 팽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박현준이 백진주를 향한 뒤늦은 마음과 회장 자리를 향한 욕심 사이에서 끝없이 흔들려 온 것도 결국 자기 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그 오랜 불안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무거운 복선은 박현준의 출생 비밀입니다. 그의 친아버지가 박태우가 아니라 오정란의 운전기사 송근태라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 유전자 검사로 확정된 진실입니다. 문제는 이 진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정교하게 나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오정란과 송근태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김단희와 그 곁의 사람들은 검사를 통해 확인했으며 최윤아는 그 결과지를 손에 넣어 협박의 카드로 삼았습니다. 박현준 본인 또한 자신의 뿌리를 알고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박태호는 그리고 세상은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의 진실을 두고 이렇게 인지층이 갈라져 있는 상황이야말로 이 드라마가 오래 쌓아온 긴장의 핵심입니다. 주목할 점은 같은 진실이 사람마다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김단희에게 이 비밀은 오정란을 묶어두고 그 삶을 인질로 삼는 장기 카드였습니다. 최윤아에게는 벼랑 끝에서 자신을 지킬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오정란에게는 목숨처럼 감춰야 할 약점이자 아들을 회장에 앉히려는 설계 전체가 매달린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하나의 종이 한 장이 누군가에게는 칼이고 누군가에게는 방패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심장입니다. 이 시한폭탄이 언제 누구의 손에서 터지느냐에 따라 판의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콘티는 이 폭탄이 재수사라는 공개된 무대에서 터질 가능성을 그립니다. 특히 벼랑 끝에 몰린 최윤아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이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추론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오래 아껴온 협박 카드가 마지막 순간에 폭로로 바뀌는 그림이지요. 그러나 이 또한 예상일 뿐이며 실제로 누구의 입에서 진실이 새어나올지는 열려있는 물음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비대칭이 만들어내는 것은 이른바 극적인 긴장입니다. 보는 사람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는데 정작 무대 위에 박태호는 자신이 키운 아들이 제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가 아들을 방패로 세우고 후계 자리로 밀어올릴수록 그 설계가 실은 얼마나 허약한 토대 위에 서 있는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진실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같은 자리에 마주 앉아있을 때 이야기의 긴장은 가장 팽팽해집니다. 지금 아델가의 후계 구도가 겉으로는 반듯해 보일수록 그 안쪽에 감춰진 거짓의 무게는 더욱 커지고 있는 셈입니다. 박태호가 백진주를 노린 방식은 그의 잔혹함이 어디까지 계산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택한 것은 밤 알러지를 이용한 함정이었습니다. 찻잔에 밤을 섞고 가방에서 약을 빼돌리고 엘리베이터를 멈춰 세워 가두는 방식입니다. 겉으로는 그저 지병에 의한 불운한 사고처럼 보이도록 꾸며진 흔적 없는 살인이었습니다. 박태호가 이런 방식을 고른 데에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언니를 죽인 진범으로 세상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회장 자리에서도 물러난 처지입니다. 세간의 눈이 자신에게 쏠려있는 이상 백진주가 눈에 띄게 해를 입으면 곧바로 자신이 용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살인을 사고로 위장하고 기록을 지우고 자신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알리바이까지 맞춰두는 길을 택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김단희 진영이 번번이 부딪혀온 벽이 다시 드러납니다. 그것은 물증의 부재입니다. 알러지 반응이라는 정황만으로는 누군가 고의로 사람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심증은 뚜렷하지만 손에 잡히는 증거가 없다는 이 오래된 한계는 팩준기를 잃었을 때부터 이들을 가로막아 온 벽이기도 합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나서지 못하는 무력함이야말로 이 드라마가 오래 붙들어온 아픔입니다. 그렇다면 콘티의 예상은 이 벽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하나의 가능성은 지워졌다고 알려진 그 기록이 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힘있는 자가 남을 올가매거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증거를 은밀히 남겨두는 일은 이 이야기에서 나설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원본이 뜻밖의 손을 거쳐 진영으로 넘어간다면 오래 이들을 막아온 물증의 벽이 비로소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추론이지만 지금까지 쌓인 폭선의 결을 따라가면 충분히 그려볼 수 있는 방향입니다. 이 함정의 실행에는 오래된 조력자 한 사람이 다시 등장합니다. 30년 전에도 박태호의 뒤를 닦아온 윤 차장입니다. 그는 돈가 자리를 미끼로 이 판에 끌려들었지만 이제는 그 미끼가 올가미가 되어 자신의 목을 죄고 있습니다. 박태호와 함께 쌓아온 뒷거래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함정을 실행한 그 역시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박태호의 무기였던 사람이 언제든 그의 가장 약한 고리로 뒤집힐 수 있다는 점도 이 국면이 품은 또 하나의 뇌관입니다. 흔적을 지우려 동원한 손이 오히려 흔적을 남기는 손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완전 범죄를 꿈꾸는 자가 끝내 벗어나지 못하는 역설입니다. 오정란은 욕망의 화신으로 그려져 온 인물입니다. 바닥에서 안주인의 자리까지 오르기 위해 그녀는 수많은 죄를 쌓았고 그 위에 자신의 삶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냉혹한 여자에게도 유일하게 무너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들 박현준입니다.
오정란의 마음속에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두 개의 심장이 뜁니다. 하나는 아들을 아들의 주인으로 세워 그동안 당한 모든 굴욕을 되갚으려는 야망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들의 출생 비밀을, 그리고 그 비밀과 한 몸으로 묶인 자신의 오랜 위선을 끝까지 감추려는 방어입니다. 이 둘은 평소에는 같은 방향을 보는 듯하지만 실은 언제든 충돌할 수 있는 불안한 동거입니다. 가장 최근의 전개에서 오정란의 선택은 이 두 심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백진주의 정체를 전해 듣고도 그 정보를 물어온 최윤아를 냉정하게 내쳤고 오직 아들을 지키는 일을 앞세웠습니다. 김단희와의 거래에서도 그녀가 끝내 지키려 한 것은 아들의 비밀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원수와도 손을 잡고 협력자도 버리는 것이 지금의 오정란입니다. 콘티가 그리는 예상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이 두 심장의 충돌이 오정란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몰락의 방식이 주목할 만합니다. 오정란이 스스로 비밀을 터뜨려 자멸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손에 의해 비밀이 드러나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아들과 나란히 끌려 내려가는 그림입니다. 30년을 목숨처럼 지켜온 비밀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백일하에 드러나는 순간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성격과 동기를 거스르지 않는 충분히 개연성 있는 추론입니다. 오정란의 비극은 그녀가 지키려는 것과 그녀를 무너뜨리는 것이 결국 같은 뿌리라는 데 있습니다. 아들을 회장에 앉히려면 아들을 세상 앞에 내세워야 하고 아들을 내세울수록 감춰둔 출생의 비밀은 드러날 위험에 더 가까워집니다. 지키려 애쓸수록 그 손이 스스로의 목을 죄는 형국입니다. 자신 또한 박태호에게 오래 이용당한 피해자였음을 뒤늦게 깨달은 그녀가 그 분노를 어디에 쏟아야 할지 갈피를 찾지 못하는 것도 이 얽힘 때문입니다. 아들을 향한 사랑이 깊을수록 그 사랑이 그녀를 올가매는 사슬이 되는 이 구조가 오정란이라는 인물의 가장 아픈 지점입니다. 최윤아만큼 이야기에서 처지가 급격히 뒤바뀐 인물도 드뭅니다. 한때 그녀는 박현준의 출생 비밀을 손에 쥐고 여러 사람을 협박하며 우위를 누렸습니다. 아델가의 며느리가 되어 모든 것을 손에 넣겠다는 야심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완전히 고립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백진주의 정체를 박태호에게 알린 대가로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박태호는 백진주부터 처리한 뒤가 네 차례라며 그녀를 쓸모다한 짐짝처럼 내쳤습니다. 도움을 청한 오정란마저 알아서 살아남으라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 누구의 편도 아니게 된 최윤아에게 남은 것은 지난 세월 손에서 놓지 않았던 종이 한 장뿐입니다. 박현준의 친자 확인 결과지입니다. 최윤아의 심리는 생존과 원한이 뒤엉킨 자리에 있습니다. 그녀는 7년 전의 죗값이 재수사로 드러나면 자신 또한 공범으로 끝장난다는 공포에 짓눌려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을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자들이 편이 올라서는 꼴은 볼 수 없다는 원한이 그 공포와 뒤섞여 있습니다. 이 두 감정이 만나는 지점에서 오래 아껴온 카드는 협박의 수단을 넘어 스스로를 지키는 마지막 무기로 그 성격이 바뀝니다. 콘티의 예상은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만약 박현준이 후계자로 올라선다면 최윤아가 쥔 카드는 힘을 잃고 그녀는 홀로 죗값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그 순간을 막기 위해 박현준의 뿌리를 겨누는 마지막 패를 꺼내들 수 있다는 추론입니다. 자신을 벼랑으로 민자들을 함께 벼랑으로 끌어내리는 이 선택은 최윤아라는 인물의 결에 잘 들어맞습니다. 물론 이는 하나의 가능성이며 그녀가 정말 그 카드를 언제 어떻게 쓸지는 이야기가 밝혀줄 몫입니다. 최윤아라는 인물을 오래 지켜본 사람이라면 그녀가 한 번도 진정한 승자였던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녀는 늘 누군가의 손에 쥐어진 도구였습니다. 첫사랑도 재능도 자리도 모두 남과 견주며 빼앗기지 않으려 발버둥 친 자리였을 뿐입니다. 그런 그녀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드는 순간은 어쩌면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판을 흔드는 선택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대가가 스스로의 파멸일지라도 말입니다. 홀로 가라앉느니 함께 무너지겠다는 그 독한 마음이 벼랑 끝에 선인물이 마지막으로 붙드는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칼끝이 향하는 중심에는 김단희와 백진주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오랜 상실을 안고 살아온 사이입니다. 김단희는 쌍둥이 언니를 잃고 그 이름으로 30년을 버텨왔고 백진주는 아버지 백준기를 불길 속에서 잃고 7년을 준비해왔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의 아픔을 지닌 두 사람이 같은 원수를 앞에 두고 하나로 묶였습니다. 가장 최근의 전개에서 두 사람의 유대는 모녀의 준하는 깊이로 그려집니다. 김단희는 위기에 처한 백진주를 제 딸처럼 감싸 안았고 자신 때문에 백준기와 백진주가 이런 일을 겪게 됐다는 자책을 안고 있으면서도 박태호의 이간질에 무너지지 않겠다는 결의로 마음을 다잡습니다.
백진주 또한 원망을 쏟아낸 뒤에도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모습을 보이며 되찾은 신분을 앞세워 재수사를 직접 신청하는 정면 승부를 택합니다. 이야기의 흐름은 재수사라는 하나의 문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 문 앞에는 여러 개의 카드가 동시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박태호의 흔적 없는 살인 시도, 지워졌다는 기록의 향방, 오래 감춰진 출생의 비밀, 그리고 벼랑 끝에 선 자들의 절박함까지 오래 흩어져 있던 복선들이 한자리로 밀려드는 형국입니다. 콘티가 그리는 예상은 바로 이 재수사의 무대 위에서 여러 반전이 연쇄적으로 터질 가능성입니다. 방패로 세워졌던 아들이 칼이 되어 아버지를 겨누고 그 칼이 다시 자기 뿌리를 겨누는 부메랑이 되며 마지막에는 진실을 밝힐 결정적 무기가 오래 진실을 쫓아온 사람들의 손에 쥐어지는 흐름이지요. 이는 아직 확정된 결말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폭선이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오래 힘있는 자의 손에 묻혀있던 진실이 이제 제 얼굴을 드러낼 문턱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모든 흐름의 반대편에 선 박태호는 여전히 쉽게 무릎 꿇을 인물이 아닙니다. 궁지에 몰릴수록 더 독하게 발버둥 치는 것이 그의 오랜 천성입니다. 해임된 자리를 되찾기 위해, 자신을 겨눈 칼끝을 되돌리기 위해 그는 남은 인맥과 수단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진실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해도 그 문을 다시 닫으려는 자의 저항이 남아있는 한 승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김단희와 백진주 앞에 놓인 마지막 고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래 준비해온 두 사람이 이 마지막 벽을 어떻게 넘어서느냐에 30년과 7년의 기다림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6개의 결을 따라 인물들의 속내와 복선을 짚어보았습니다. 박현준의 갈라진 마음, 세 사람이 나눠 쥔 출생의 비밀, 물증이라는 오랜 벽, 오정란의 두 심장, 최윤아의 마지막 패, 그리고 김단희와 백진주가 향하는 재수사의 문까지 서로 다른 곳에서 자라난 이 칼들이 한자리로 모여드는 지금 오래 미뤄져온 심판의 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승부 아래에서 진짜 판이 어떻게 뒤집힐지 다음 이야기를 함께 지켜보시지요. 오늘 해석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하나의 진실이 사람마다 전혀 다른 무기가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박현준의 출생 비밀이 누구의 손에서 터지느냐에 따라 판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방패가 칼이 되고 그 칼이 다시 제 뿌리를 겨누는 순간 붉은 진주가 감춰온 마지막 진실이 어떤 얼굴로 드러날지 다음 이야기에서 확인해 보시지요.